어머니, 유양원 알아볼까요? 72세 이복래가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더니 첫째 딸에게서 나온 첫마디였다. 투자 사기당하셨다니까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복래는 딸의 친절한 미소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93억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 바로 어제 도착한 법원 판결문이 가방 속에서 바스락거렸다. 10년간의 재개발 화재 피해 소송에서 대승을 거둔 그 종이 쪼가리.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을 숨기기로 했다. 자식 셋의 진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여러분이라면 93억을 물려주기 전에 자식들을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등기우편 봉투가 낡은 원목 식탁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오후 2시 반의 정적을 깼다. 얇고 딱딱한 종이 봉투, 그 겉면에 찍힌 서울중앙지방법원 도장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복래는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인천 배다리 시장. 그곳에서 40년 가까이 분식집을 운영했던 그녀의 인생이 이 봉투 하나로 갑자기 뒤바뀔 참이었다. 재개발 화재로 가게가 전소된 날부터 10년. 변호사 선임비로 빚더미에 앉고 증인 확보를 위해 동네를 뛰어다니고 법정에서 무릎 꿇은 채 울먹이며 호소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마침내 한 장의 판결문으로 응축되었다. 봉투를 뜯는 손가락 사이로 법원 특유의 차가운 종이 냄새가 스며들었다. 복래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빽빽한 활자들 사이에서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손해배상에 93억 원. 이자를 포함하면 실제 지급액은 더 늘어날 터였다. 그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93억이라니. 93억. 그런데 이상했다. 기쁨이나 안도감 대신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10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다. 복래는 판결문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직도 전세방 냄새가 배어있는 이 작은 집에서 혼자 맞이하는 승리는 왠지 허허로웠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판결문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에 머물렀다. 고소장, 접수증. 며칠 전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낸 양식을 프린트한 것이었다. 물론 가짜였다. 복래는 컴퓨터는 서툴렀지만 프린터 사용법은 동네 복사집 아저씨에게 배웠다. 접수번호도 담당 부서도 심지어 접수 일자까지 그럴듯하게 조작했다. 사기죄로 고발당한 피해자. 합의금 1,500만 원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 가족들에게 보여줄 완벽한 연극 소품이었다. 복래는 그 가짜 서류를 손에 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93억이라는 거금을 받게 된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첫째 윤희, 둘째 진수, 막내 소민. 세 자식 모두 나름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진심으로 기뻐해 줄까? 아니면 당장 자신들의 목부터 계산해 볼까? 오늘 그녀는 결심했다. 돈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다른 얼굴을 꺼내어 보기로. 93억의 부자 어머니가 아닌 1,500을 급히 구해야 하는 공공한 노인으로 말이다. 그래서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돈을 나누기 전에 마음부터 저울에 올려보는 것. 그것이 72년을 살아온 그녀가 내린 마지막 시험이었다. 창밖으로 배다리 시장 골목길이 보였다. 재개발로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몇몇 상인들이 좌판을 펼치고 있었다. 복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지, 아니면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 답을 찾는 여행이 오늘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휴대폰을 꺼내어 첫째 윤희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윤희야. 엄마야. 시간 좀 있을 때 사무실로 갈게. 급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신데요? 괜찮으세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얘기가 좀 길어. 직접 가서 할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오래된 코트를 꺼냈다. 10년 전 화재 때 입었던 그 코트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례는 작게 중얼거렸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강남 테헤란로 38층 대한증권 감사팀 과장실의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윤희는 모니터 3개에 둘러싸인 채 숫자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주가지수, 환율, 금리. 그녀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숫자로 말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까지도. 과장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윤희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4시 10분. 약속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빨랐다. 그녀는 재빨리 책상을 정리하고 립스틱을 고쳐 발랐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완벽한 미소를 연습했다. 들어오시라고 해. 복례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희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입고 온 낡은 코트, 색이 바랜 가방,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초조해 보이는 표정. 평소에 당당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어머니,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윤희는 정성스럽게 원두커피를 내려 어머니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자신도 맞은편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노트와 펜을 꺼냈다. 회사에서 늘 하던 습관이었다. 중요한 대화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복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싸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윤희야. 엄마가 사람을 잘못 믿었나 봐. 윤희의 펜이 노트 위에서 멈췄다. 어머니의 다음 말이 궁금해졌다. 시장 상인회에서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더라고. 부동산 관련된 거라며 원금 보장에 월 3% 수익을 준다고 했어. 에이, 엄마! 그런 건 다 사기예요. 요즘 누가 월 3%를 줘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펜으로 노트를 톡톡 쳤다. 하지만 복례의 다음 말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미 넣었어. 3천만 원. 뭐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다는구나.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피해자가 벌써 20명이 넘는다더라. 윤희는 펜을 놓고 계산기를 꺼냈다. 3천만 원이면 어머니의 예금 통장을 거의 다 털어넣은 금액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어머니의 월 연금액, 생활비, 의료비,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현금 확보 방안. 어머니,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합의를 하려면 1,500이 있어야 한대. 변호사비까지 합쳐서. 그런데 엄마는 지금 복례는 말끝을 흐렸다.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는 게 눈에 보였다. 윤희는 노트에 빠르게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담보대출 2천만 원 집 시세 30% 한도, 신용대출 500만 원 연금 소득 기준, 가족대출 1,000만 원 본인 명의. 그 아래쪽에는 또 다른 계산이 이어졌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다.
그녀는 노트를 어머니 쪽으로 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단 집을 담보로 2천까지는 바로 나와요. 어머니 신용으로도 500은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증을 서드릴게요. 그런데 이자가 월 3% 정도 나갈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윤희는 잠시 멈춰서 어머니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 준비해온 말처럼 자연스럽게 꺼냈다. 어머니, 이참에 성년 의견 신청을 해드릴까요? 그게 뭔데? 법적으로 제가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통장 관리부터 계약 체결까지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죠. 요즘 어르신들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복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러면 엄마 돈을 네가 다 관리하겠다는 거니? 보호하는 거죠, 어머니. 관리가 아니라 윤희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일단 이걸로 택시 타고 가세요. 내일 은행 가서 대출 서류부터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다 해결돼요. 복례는 그 봉투를 받으며 딸의 손을 잠시 잡았다. 차가웠다. 마치 유리처럼. 윤희야, 고마워. 당연하죠,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저부터 상의하세요. 세상이 어떤지 어머니는 잘 모르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복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주름살이 더 깊어 보였다. 아니, 원래 이렇게 깊었는데 오늘 처음 제대로 본 것일지도 모른다. 3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방금 전 윤희의 그 환한 웃음이 과연 진짜였을까?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93억을 모르는 가난한 노인을 관리하려는 계산이었을까? 로비를 나서며 복례는 작게 중얼거렸다. 부천읍미동. 진수의 오토바이가 비에 젖은 골목길을 헤집고 들어섰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다. 이미 10만 킬로를 넘긴 중고 바이크였지만 그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동반자였다. 배달 대행이라는 게 말이 좋아 대행이지 사실상 하루 종일 비바람을 맞으며 도시를 누비는 현대판 보부상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우며 진수는 헬멧을 벗었다. 43. 이마에는 벌써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한때는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고 이제 그의 유일한 기술은 서울 시내 골목길을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야 했다. 숨이 차올랐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금방 뛰어 올라갔을 텐데 요즘은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병원비 낼 돈이 어디 있나? 여보, 왔어? 아내 미경이 현관에서 맞았다. 그녀도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느라 얼굴이 지쳐 보였다. 부부가 벌어도 간신히 한 달을 버티는 형편이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아이들 학원비까지 빠지면 남는 게 없었다. 배달 어땠어? 그저 그래. 비 와서 주문은 많았는데 길이 막혀서. 진수는 말끝을 흐렸다. 사실 오늘은 접촉사고가 있었다. 급하게 배달을 가던 중 승용차와 스쳤는데 상대방이 수리비로 50만 원을 요구했다. 당장 낼 돈이 없어서 분할로 내기로 했지만 그것도 부담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진수는 급하게 문을 열었다. 복례의 코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진수야, 미안해. 갑자기 와서. 어서 들어오세요. 수원 가져올게요. 미경이 재빨리 수건과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복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좁은 평수의 낡은 가구들, 그리고 벽에 붙은 각종 고지서들. 진순의 형편이 어떤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놀랬지? 사실은 복례는 첫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투자 사기를 당했고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손을 심하게 떨어 보였다. 진수는 벽시계를 보며 버벅거렸다. 밤 9시. 아직 야간 배달 시간이 남아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부터 새벽까지 더 나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오시니 어쩔 줄 몰랐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찰서에는 신고하셨고요. 응. 했는데 돈이 돌아올지는 모르겠다더라. 그래서 복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수의 얼굴을 보니 차마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아들의 굳은 살 박힌 손, 햇볕에 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미안해하는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카드 빚만 2천만 원이 넘었다. 미납된 보험료에 오늘 사고 수리비까지 더해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수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경도 옆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게 죄스러웠다. 복례는 일어서며 말했다. 괜찮다. 진수야,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벌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어. 복례는 젖은 코트를 다시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수는 뒤따라 나서며 우산을 건네려 했지만 복례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걸어갈게. 생각도 좀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복례는 젖은 슬리퍼를 질질 끌며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조명이 깜빡거렸다. 이 아파트도 오래되어서 여기저기 고장이 많았다. 1층 현관을 나서서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찬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그때 뒤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돌아보니 진수가 우비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통장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통장을 내밀었다. 350만 원이에요. 적금 통장인데 어머니 급한 것부터 해결하세요. 복례는 그 통장을 받아들며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표정이었다. 진수야, 당장 전부는 못 드려도 내일부터 밤 배달을 더 뛸게요. 새벽 4시까지라도 나갈게요. 아, 그리고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토바이도 팔아도 돼요. 중고지만 3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말끝에서 빗물 냄새와 기름 냄새, 그리고 사람의 체취가 섞인 진한 냄새가 났다. 그것은 돈 냄새가 아니라 땀과 눈물의 냄새였다. 복례는 그 통장을 도로 밀어주며 말했다. 마음만 받을게. 이건 너희가 모아둔 거잖니. 어머니, 제발. 진수야,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복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속삭였다. 들어가. 감기 걸린다. 그날 밤 복례는 비를 맞으며 한참을 걸었다. 윤희의 계산기와 진수의 적금 통장. 똑같은 자식이지만 얼마나 다른지 새삼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의 의미를 만드는 것이었다. 수유동 지하 원룸.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습기 냄새가 진해졌다. 복례는 손잡이를 꽉 붙들고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막내 소민이 사는 이곳은 말이 좋아 원룸이지 사실상 반지 하나 다름없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멈췄다. 문이 열리며 소민이 나타났다. 35. 세남매 중 가장 어리지만 얼굴에는 언니, 형보다 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요? 소민아. 엄마야, 시간 좀 있니? 당연하죠. 들어오세요. 원룸 안은 놀랄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좁은 공간이지만 구석구석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건반과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화센터에서 음악치료 강사로 일하는 소민의 작업 공간이었다. 차 드릴게요. 소민은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며 말했다. 찻잔도 종이컵이 아닌 제대로 된 도자기였다. 가난해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소민다운 모습이었다. 복례는 딸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심리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들이 보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음악치료사로 일하면서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읽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복례는 윤희와 진수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투자 사기, 3천만 원 피해, 그리고 급히 필요한 합의금 1,500만 원. 그런데 소민의 반응은 언니, 형과 달랐다. 어머니, 먼저 물어봐도 될까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윤희는 바로 계산기를 꺼냈고 진수는 미안해했는데 소민은 먼저 마음을 물어봤다. 글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사실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도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사람이 달라질까봐 무서워. 어떤 식으로요? 이런 일이 생기면 자식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볼까봐, 돈 때문에 관계가 변할까봐 그래. 소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다. 어머니, 합의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일 병원에 함께 가요. 병원, 요즘 어머니 손떨림이 심해지셨고 깜빡거리는 것도 많아지셨잖아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복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일부러 손을 떨어 보인 것인데 소민은 그것을 진짜 증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거 아니야. 소민아, 아니에요, 어머니. 요즘 투자 사기 피해자 중에 초기 치매 환자가 많다고 해요.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사기꾼들이 노리는 거예요. 소민은 휴대폰을 꺼내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병원 신경과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있어요. 내일 당장 예약 잡아드릴게요. 소민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급한 건 어머니, 급한 건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이에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소민의 남편 지안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지안아. 고생 많다. 지안은 재빨리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장모님이 오셨으니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다.
소민은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그러자 지안도 소민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머님, 병원부터 가세요. 돈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돼요. 너희도 형편이 어려운데 저 주말에 학원 교사 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소민이도 아르바이트 늘릴 수 있고요. 지아는 미역국을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윤희의 계산도 진수의 절망도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단순하고 명확한 의지만 있었다. 어머님, 진짜 치매라면 빨리 치료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테이블에 수저가 3벌 올려졌다.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좁은 원룸을 따뜻하게 감쌌다. 복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가장 가난한 자식이 가장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다. 소민아, 지안아,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소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에서 진짜 떨림이 느껴지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떨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복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밝히기로 93억의 진실을, 가짜 고소장을, 그리고 자식들을 시험한 이유를. 그런데 그 전에 한 사람을 더 불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소민아. 옆집 김석 아저씨 연락처 있니? 네? 김석 아저씨요? 그 은퇴하신 판사님? 응. 내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 소민과 지아는 서로 얼굴을 보며 의아해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복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세 자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윤희의 계산기, 진수의 적금 통장, 그리고 소민의 질문. 같은 피를 나눈 자식들이지만 돈 앞에서 보인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3시 배다리 시장 근처 복례의 작은 집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장에서 쓰던 접이식 식탁 위에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가짜 고소장, 그리고 어젯밤 급하게 준비한 신탁계약서까지. 복례는 이 서류들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섰다.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온 듯 정장 차림이었다. 뒤이어 진수가 나타났다. 배달 일을 잠시 중단하고 온 모양인지 오토바이 헬멧을 손에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소민과 사위 지안이 함께 왔다. 어머니, 무슨 급한 일이라고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혹시 어머니가 더 큰 사기를 당한 건 아닌지, 아니면 치매가 더 진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만 기다려. 한 분 더 오시기로 했어.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복례가 문을 열자 60대 중반의 단정한 남자가 나타났다. 김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30년간 판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였다. 현재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복례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다. 안녕하세요, 복례 씨. 고생하셨어요. 김 판사님. 판사라는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고 진수는 불안한 듯 손을 비볐다. 소민과 지아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복례가 입을 열었다. 얘들아. 어제 엄마가 한 이야기 기억하지? 투자 사기 당하신 거요? 진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윤희의 눈이 커졌고
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한 거야. 복례는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햇빛에 반사된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재개발 화재 소송에서 이겼어. 손해배상 93억 원. 93억? 윤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 순간 김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 결정을 법적으로 증언하러 왔습니다. 김석의 침착한 목소리가 방안을 가라앉혔다. 그는 정식 판사 출신답게 위험 있는 어조로 말했다. 윤희는 즉시 전략을 바꿨다. 평소의 계산적 사고가 빠르게 작동했다. 어머니, 그 큰 돈은 위험해요. 요즘 고액 상속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집으로 이사 오세요.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복례는 찬찬히 윤희를 바라보았다. 첫째에게 먼저 말할게. 어제 내 눈앞에서 계산기 꺼내던 그 습관부터 고쳐. 택시비 5만 원도 고맙긴 하지만 내 마음까지 네가 멋대로 관리하려 드는 건 사양하겠다. 윤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불공평해요. 93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진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어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 어머니가 어려우실 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도, 그 마음을 시험당했다는 것도 모두 부끄러웠다. 진수야, 복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둘째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통장 속 세 자리 숫자보다 비 오던 그 골목에서 네가 보여준 한 걸음이 더 귀했어. 밤마다 더 뛰겠다던 그 한마디면 충분해. 진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바뀌겠어요. 욕심내지 않고 어머니가 힘들 때 먼저 달려갈게요. 막내하고 지안이에게는 조건이 있어. 소민과 지안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돈을 주기 전에 병원부터 갈게. 어제 말한 대로 치매 검사를 제일 먼저 할 거야. 그리고 셋 다 약속해.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족 모두 모여 함께 밥 먹기.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모든 계약도 없던 일이 돼. 복례는 신탁계약서를 펼쳐 보였다. 이미 신탁을 만들었어. 기본 생활비하고 치료비는 신탁에서 나가고 교육비는 손주 생기면 따로 줄 거야. 나머지는 공동체로 돌려서 시장에 경로식당 지을 거야. 이름은 배달이 밥상이야. 윤희가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김석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윤희 씨, 어제와 오늘 보여주신 말과 행동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다. 첫째는 나를 숫자로 봤어. 둘째는 마음으로 봤고 막내는 사람으로 봤어. 그 차이야.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결정 내리셔도? 괜찮아. 내 남은 시간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식탁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들과 내가 선택한 약속으로 채울 거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올랐다. 소박하지만 뜨거운 밥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윤희는 중간에 나가버렸지만 진수와 소민, 지아는 남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복례가 받았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대안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상대 측에서 항소를 준비 중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93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였다. 복례는 창밖 어스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돈의 시험은 끝났는데 이제 사람의 시험이 다시 시작되네. 진수가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함께 할 거예요. 소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주 일요일 약속 꼭 지킬게요. 지안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내일 병원부터 가요. 복례는 미소를 지었다. 93억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해졌다. 다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법무법인 대안에 전화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복례의 집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에는 김석 판사가 직접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다. 복례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석은 가져온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상대방 변호사가 제출한 새로운 증거들이었다. 화재 당시 전기 계량기 조작 흔적이 있었다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당시 소방서 직원 중 한 명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굳어졌다. 10년간 싸워서 얻은 승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93억이 최악의 경우 전부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액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상대 측이 이번에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희가 들어왔다. 그녀는 김석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더니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석이 간단히 설명하자 윤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 재산 관리를 자처했던 그녀였는데 그럼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최소 2천만 원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는 잠시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돌린 후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하겠어요. 뭐라고? 생각해보니까 애초에 없던 돈이잖아요. 10년 전부터 그냥 없던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히 더 큰 빚만 질 수도 있어요. 복례는 딸의 얼굴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고 있었다. 윤희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현실적인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소송 부담 갖고 사실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바로 그때 진수와 소민이 함께 들어왔다. 둘 다 김석의 전화를 받고 급히 온 모습이었다. 상황을 들은 진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나, 지금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현실을 말한 거야. 너도 생각해봐. 2천만 원 변호사비 어디서 나와? 또 져서 배상까지 하게 되면 어쩌려고? 진수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토바이 매매 계약서였다. 어머니, 이거 팔았어요. 350만 원이에요. 진수야. 그럼 너 일은 어떻게 하려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다른 일 찾을 거예요. 어머니가 10년간 싸우신 건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소민도 통장을 꺼냈다. 저희도 적금 깼어요. 800만 원이에요. 지안이가 주말 교사 자리도 구했고요. 윤희가 비웃으며 말했다. 정말 어리석네. 없던 돈 때문에 너희 생활까지 망치려고? 누나야말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건데. 나는 현실주의자야.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복례가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희야, 너는 이제 그만 가거라. 어머니? 돈이 있을 때는 관리해주겠다고 하고 위험해지니까 포기하라고 하는 네가 내 딸인지 모르겠구나. 윤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라 돈이잖니. 돈 냄새가 날 때만 다가와서 위험해지면 도망가는 게 너야. 김석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잠시만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석에게 쏠렸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더 조사해 봤습니다. 상대 측 증인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기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소방서 직원도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소민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럼 93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윤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어머니, 그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제가 변호사비 빌려드릴게요. 됐다. 복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이미 네 진짜 모습을 다 보여줬어. 돈이 보일 때와 안 보일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어머니, 제가 언제? 나가.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윤희는 몇 번 더 말해보려 했지만 복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나가버렸다. 방 안이 조용해진 후 복례는 진수와 소민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너희까지 힘들게 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진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저흰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 편이에요. 소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김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복례 씨,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확실해졌네요. 한 달 후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상대 측의 거짓 증언이 밝혀지면서 복례는 93억 원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까지 받게 되었다. 총 105억 원이었다. 하지만 복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배다리 시장에 경로식당을 짓는 것이었다. 간판에는 배다리 밥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매주 일요일 그곳에서 진수와 소민 가족이 함께 모여 밥을 먹었다. 윤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복례는 그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돈의 가치를 만드는 거구나. 진수가 물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누나 일 말이에요.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후회해야 되지.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크게 깨져봐야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되는 법이야. 그럼 누나가 다시 찾아오면? 그때 가서 봐야지. 진짜 변했는지 말이야. 그날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빈자리 하나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 자리가 언젠가 진짜 가족의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기도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